아들 집에 다녀온 날밤 아내가 자신만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다용도실에서 어린애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남편 민수는 자신이 잘못 들었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모두 깊이 잠든 고요한 밤중에 그 서러운 울음소리는 나무로 된 문과 벽을 타고 민수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상처를 핥는 짐승의 소리 같기도 했고 바람 빠진 풍선에서 억지로 공기가 새어나오는 듯한 고통스러운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분명히 울음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아주 필사적으로 숨소리마저 눌러 담으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억누르는 소리가 민수의 심장을 더 세게 칼날처럼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차라리 큰 소리로 통곡을 하며 감정을 쏟아내면 모를까. 저렇게 숨죽여서 하는 통곡은 속이 썩어 문드러지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절규였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내 박숙자라는 사람은 민수에게 있어 여자이기는 하지만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가 IMF 때 하던 작은 공장이 거래처 부도로 하루아침에 넘어갔을 때 그때의 고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들 태영의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금가락지와 자신의 결혼 반지까지 종로 귀금속 상가에 내다 팔아야 했을 때도 그녀는 민수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내비치지 않던 강철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녀가 힘들어하거나 약하다는 말을 입에 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29에 결혼하여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숙자는 언제나 민수에게 기대기보다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민수가 사업에 실패하고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을 때도 그저 여보, 밥 먹어요. 정신 차려야지.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게 꽃같이 예쁘면서 무쇠처럼 단단했던 사람이 며느리가 차려준 저녁 한 끼 얻어먹고 와서는 제일 아끼는 바느질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저리 울고 있다는 게 말입니다. 민수는 심장이 쿵하고 바닥까지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안을 지켜온 기둥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민수는 맨발로 마루를 가로질러 차가운 다용도실 문에 가만히 손을 댔습니다. 오래된 나무 문을 타고 아내의 울음이 고스란히 진동처럼 민수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보, 거기 있어? 민수는 조심스럽게 아내를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흐느낌이 순간 머뭇거리며 멈추었습니다. 아내가 숨을 참고 있다는 기색이 문 밖의 민수에게까지 역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봐. 대체 무슨 일인데 이래?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불안감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끔찍할 만큼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전보다 더 작게, 더 서럽게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그 흐느낌이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민수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차가워진 손으로 방문 손잡이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손잡이가 달칵거리며 텅 빈 집안을 울렸습니다. 태영이한테 무슨 일 생겼어? 태영이 회사 사업이 잘못됐대? 민수는 태영의 회사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것이 아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들 태영의 사업이 잘못되었으면 숙자는 저렇게 숨어 올 사람이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아들 집으로 쫓아가서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해야지 하고 호통을 쳤을 것입니다. 그럼 며느리가 당신한테 뭐라 그랬어? 민수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며느리 서연이가
우리 태영이 기죽이고 살까봐 내심 걱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며느리 서연이 처음 인사 오던 날 까만 정장에 뾰족한 구두를 신고 와서는 아내가 내민 수정과를 한숨에 마시고 내려놓던 그 앙칼진 눈빛. 민수는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여보,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서연이가 당신한테 막말이라도 했냐고?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모욕적인 말을 했냐고? 그제야 문 안에서 수도꼭지를 덜 잠근 것처럼 약하게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 일 아니야. 아무 일 아닌데 당신이 이래? 문 열어. 당장. 민수는 솔직한 감정을 토로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자요. 나 피곤해. 숙자의 목소리는 한층 더 잠겨 있었습니다. 피곤하다는 그 짧은 말이 민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 일 아니야. 아내가 평생 입에 달고 살던 그 말,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내가 속상할까봐 절대 내색하지 않겠다는 그 말. 민수는 그제야 모든 것이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이것은 아들 태영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며느리가 대놓고 시어머니를 무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이 상처받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들 집에서 무언가 단단히 그녀의 존재를 무시당하고 돌아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문에 이마를 대고 서 있는데 민수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우는 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자신에게조차 제 상처를 기댈 줄 모르는 저 고집불통 아내가 원망스러워서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안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딱딱한 거실 소파에 웅크려 누웠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다용도실 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숙자는 어둠 속에서 잠시 우뚝 서 있더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벌떡 일어나 거실 불을 켰습니다. 여보. 숙자는 세수를 하려다 말고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민수를 돌아봤습니다. 퉁퉁 부은 눈, 핏발이 선 눈동자, 그리고 밤새 맞은 사람처럼 시퍼렇게 질린 얼굴. 민수는 아내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깊은 수치심을 보았습니다. 숙자는 민수와 눈이 마주치자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당신은 잠이 왔어? 민수의 목소리가 원망과 슬픔으로 떨려 나왔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어서 자요. 괜찮다고 말하는 숙자의 턱이 자신도 모르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숙자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척하며 민수의 눈을 끝까지 피했습니다. 민수는 그 눈빛에서 간절한 절규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보지 마라, 알려고 하지 마라, 내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아침 밥상이 지옥 같았습니다. 숙자는 숟가락만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젓가락으로 뒤적이기만 할 뿐 입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끓인 숭늉을 약이라도 마시듯 들이켜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영이한테 전화해 볼게. 대체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내가 확인해야겠어. 민수가 수화기를 들자 숙자가 민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하지 마. 여보, 제발 부탁이야. 제발이라는 그 말. 그 말이 민수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숙자는 민수를 노려보는 것이 아니라 차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민수는 수화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겪은 지옥 같은 일을 남편에게 숨기려 했습니다. 남편에게 자식에게 비참하게 당했다는 사실을 알려서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듯합니다. 며칠이 지나도 집안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숙자는 거짓말처럼 다시 원래의 강단 있는 박숙자로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책을 읽으며 거실에 앉아 바느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책을 봐도 같은 페이지만 1시간째 넘기지 못했고 텔레비전을 봐도 벽에 얼룩처럼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만 부엌에 나와 찬물을 들이켰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안 돼 보이던지 민수는 속에서 열불이 났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눈물과 침묵이 만들어낸 공포 속에서 더 이상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숙자가 말라 죽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무엇이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아내야 했습니다. 진실을 모른 채 아내가 계속 이런 상태를 견디며 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의 의심은 한 곳을 향했습니다. 바로 아들 태영과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내가 더 이상 자식 앞에서 망가지는 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공포의 원천을 제거하기 위해 그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의 의심은 며느리가 과거에 노골적으로 재산 이야기를 꺼냈던 일로 향했습니다. 1년 전 아들 태영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처음으로 민수와 숙자의 아파트에 온 날 분위기는 이미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밥을 먹다 말고 뜬금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아파트 이제 너무 크지 않으세요? 태영 씨 말 들어보니까 두 분이서만 계시는데 방이 3개나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서연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요즘은 실버타운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저희가 알아봐 드릴까요? 여기는 저희가 들어와서 살면 딱 좋겠는데. 민수와 숙자는 숟가락을 든 채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아들 태영이 옆에서 서연의 팔꿈치를 쿡 찔렀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숙자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민수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노후 자금은 좀 준비되셨어요? 태영 씨가 장남이라고. 요즘 세상에 자식한테 기댈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말이 아니라 예리한 비수였습니다. 민수와 숙자가 평생 모은 돈을 태영의 교육에 다 쏟아부은 것을 며느리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때 알았습니다. 저 며느리는 돈과 계산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아내가 겪는 고통의 근원도 바로 그 돈 문제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민수보다는 만만한 아내에게 아들과 며느리가 사업 자금을 대라고 압박했거나 아니면 이 아파트 명의를 넘겨달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민수는 아내를 향한 연민과 아들 부부를 향한 분노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민수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까 수백 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물어야 할까요? 아내가 왜 울었냐고 물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랬다가는 며느리가 속으로 자신들을 얼마나 우습게 볼까요? 민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저 아내 곁을 맴돌았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 사건이 터졌던 그날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숙자는 거실에서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고 민수는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숙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 어머님, 저 서연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숙자는 콩나물을 쥔 채로 숨을 멈췄습니다. 민수도 신문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태영 씨가 어머님이랑 상해 드릴 게 있대요. 상이라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시처럼 뾰족하게 들렸는지 민수는 모릅니다. 꼭 좀 오세요. 중요한 일이래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숙자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무슨 일인데? 에이, 어머님, 그건 오시면 아시죠.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서재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돋보기를 쓴 채로 아내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태영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응. 주말에 상의할 게 있다고 오라네. 중요한 일이라고. 숙자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숙자의 손에 들려있던 전화기가 탁 소리를 내며 마루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숙자의 얼굴이 일주일 전 그날 밤처럼 다시 시퍼렇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든 민수를 아니, 민수 너머의 무언가를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끝내야 한다. 대체 내 아들놈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내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나 안 가. 여보, 안 간다고 했어. 나 바빠. 주말에 등산 약속 있어. 평생 거짓말이라고는 모르던 사람이 더듬더듬 변명을 둘러대는 모습이 너무도 처량했습니다. 무슨 등산 약속? 지난주에 다리 아프다고 물리치료 받은 사람이. 민수가 다그치자 숙자는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안 가. 안 간다고. 숙자는 다용도실로 도망치듯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숙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분노나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공포였습니다. 아들이 오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겁에 질려 도망치는 것.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집은 이제 숙자에게 지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민수는 전화기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부터 주말까지 사흘이라는 시간이 마치 30년처럼 흘러갔습니다. 집안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숙자는 다용도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밥상을 차려 문 앞에 밀어넣으면 한참 뒤에야 그릇이 나왔습니다. 밥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더 끔찍했습니다. 숙자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안방에서 자는 척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면 다용도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숙자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굶주린 짐승처럼 서성거렸습니다. 달빛에 비친 숙자의 그림자가 바짝 마른 낙엽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냉장고 문을 열고 찬물을 들이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일 밤 똑같은 행동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민수의 가슴도 함께 찢겨나갔습니다. 저러다 저 여자 말라 죽겠다 싶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민수는 자신이 숙자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려면 알아야 했습니다. 그 지옥의 근원을. 민수는 며느리가 오라고 한 그날 함께 가고 싶었지만 꼭 참석해야 할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주례를 봐주기로 해서 안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민수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부부 사이에 해서는 안 될 스파이 같은 짓을 하기로 했습니다. 평생을 믿고 산 부부 사이에 상대방의 사적인 공간에 녹음기를 숨긴다는 것은 민수에게도 엄청난 윤리적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숙자의 텅 빈 눈동자와 그 억눌린 통곡 소리가 민수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지켜야 하는 남편으로서의 마지막 책임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아내에게 잠시 외출한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숙자는 다용도실에 틀어박혀 침묵으로 일관했기에 민수의 외출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남대문 시장 구석, 온갖 전자기기를 파는 작은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뭘 찾으세요? 젊은 주인이 물었습니다. 녹음기 아주 작은 거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 이거요? 요즘 잘 나가요. 주인이 민수의 손에 쥐어준 것은 새끼손가락 한마디만 한 차갑고 단단한 쇠붙이였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돼요. 한번 충전하면 이틀은 거뜬하고요. 민수는 그것을 쥔 손에 땀이 찼습니다. 이 작고 차가운 것이 과연 자신의 아내가 겪는 지옥을 담아올 수 있을까요? 얼마예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값을 물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민수는 주머니 속에서 그 쇠붙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이걸로 모든 게 밝혀지면 숙자가 나를 용서할까? 아니, 그보다도 내가 아들과 며느리가 아내를 모욕하는 그 잔인한 말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향한 걱정과 진실을 향한 갈망이 그를 계속 나아가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숙자는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입고 갈 외출복이 안방 옷걸이에 단정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숙자는 아들 집에 갈 때면 항상 그 옷을 입었습니다. 자식에게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외출복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숙자의 채취와 비누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살리려고 이러는 거요. 민수는 속으로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작은 기계를 켰습니다. 작동법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내의 외투 가장 깊숙한 곳, 바느질 선 사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민수는 화들짝 놀라 외투 안주머니에서 손을 뺐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숙자가 봤을까봐. 민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옷걸이에 걸린 숙자의 블라우스 깃을 매만졌습니다. 숙자는 김이 서린 욕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민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주말이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집안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숙자는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숟가락을 드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잘 다녀와요. 민수가 현관에서 숙자의 구두를 돌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숙자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어제 민수가 녹음기를 숨겨둔 그 짙은 회색 외투를 입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아끼는 옷, 아들 태영이 결혼할 때 맞춰 입었던 그 옷입니다. 그 옷을 입은 숙자의 어깨가 이상하게 오늘따라 더 왜소해 보였습니다. 다녀올게요. 숙자의 목소리는 쇠소리가 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쿵. 민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쿵 소리가 마치 민수의 가슴에 구멍을 뚫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민수도 오후 결혼식이기 때문에 이제 나가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나가면서 자신이 아내를 사지로 보낸 남편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주머니에 칼 대신 녹음기를 숨겨보낸 남편.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지금쯤 버스를 탔을 겁니다. 1시간 뒤
지금쯤 아들놈 아파트에 도착했겠지요. 초인종을 누르고 며느리 서연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문을 열어주겠지요. 민수는 미친 사람처럼 손목시계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겪을 고통을 상상하며 초조함과 불안감 속에서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주례사를 읽었는지도 모르게 주례를 마치고 얼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거실 시계만 바라보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를 위해 걸레를 들고 마루를 닦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깨뜨렸습니다. 와장창, 그 소리에 놀라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흘렀지만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아내가 겪고 있을 고통에 비하면 이깟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머릿속으로 아들의 집에서 벌어질 상황을 계속해서 되감았습니다. 지금쯤 며느리 서연이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겠지. 아니, 어쩌면 숙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을지도 몰라.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 공포로 변했습니다. 저녁 7시 시계가 7번 울었습니다. 민수는 지금쯤 저녁상에 앉았을 숙자를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말한 상이라는 것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민수는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내 의심이 틀렸기를. 며느리 서연이 그저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이기를. 숙자가 그저 늙어서 기력이 쇠한 것이기를. 하지만 민수의 심장은 최악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녁 8시 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 태영의 집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루루. 신호가 갔습니다. 제발 받아라. 여보세요. 며느리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서연아. 나다. 민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님, 웬일이세요?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조금 신이 나 보였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아직 안 와서 언제쯤 끝나나 해서. 민수는 말을 돌렸습니다. 아, 어머님이요? 지금 저녁 드세요. 태영 씨랑 얘기도 잘 되고 있고요. 걱정 마세요. 끊을게요.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얘기가 잘 되고 있다. 그 말이 민수의 가슴을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대체 무슨 얘기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일까요? 숙자는 지옥 속에 빠져 있는데 왜 며느리의 목소리는 저렇게 가볍고 들떠 있을까요? 불길했습니다. 모든 것이 엇나가고 있었습니다. 밤 9시, 밤 10시. 숙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불안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혹시 녹음기를 들킨 걸까? 며느리가 숙자의 주머니를 뒤지기라도 한 걸까? 그래서 싸움이라도 난 걸까? 민수는 외투를 걸쳤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들 태영의 집으로 쫓아가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도어록에서 삐빅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는 굳어버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숙자의 껍데기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여보. 민수는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몸을 부축했습니다. 숙자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숙자가 늘 쓰던 그 은은한 비누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행주 냄새 같기도 한 시큼하고 불쾌한 냄새가 그녀의 외출복에 배어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민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숙자는 민수를 밀어냈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숙자의 얼굴은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 울고 돌아온 그날은
수치심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얼굴, 다 타버린 제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피곤해. 숙자는 그 한마디를 하고는 외출복 상의를 벗어 거실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졌습니다. 평생 옷은 반드시 옷걸이에 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자신의 갑옷을,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그렇게 내팽개친 겁니다. 나 씻어야겠다. 숙자는 비틀거리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봤습니다. 쾅! 욕실 문이 닫히고 곧 싸아하고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저 불쾌한 냄새를, 오늘 겪은 그 모욕을 어떻게든 씻어내려는 듯한 절박한 물소리였습니다. 민수는 홀린 듯이 소파에 던져진 외출복 상의로 다가갔습니다. 아직 숙자의 체온이 남아 있었지만 그 불쾌한 냄새는 더욱 진하게 풍겼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안주머니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 녹음기가 만져졌습니다. 민수는 그것을 손에 쥐고 욕실에서 가장 먼 부엌 식탁으로 갔습니다. 숙자가 들을까봐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싸구려 이어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그 작은 구멍에 이어폰을 꽂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달칵! 민수는 숨을 참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 마이너스 하는 잡음. 그리고 민수가 아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아, 오셨어요, 어머님. 며느리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어서 와. 아들 태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아내 숙자의 작고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한참 동안 거실에서 서성거리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같은 것들이 들렸습니다. 민수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다가 며느리 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아, 어머님, 저희 저녁 시키려고요. 족발 먹을 건데 어머님은 기름진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민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난 아무거나 괜찮다. 숙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휴, 그러시구나. 근데 저희가 딱 2인분 세트를 시켜서요. 양이 애매하네. 아, 맞다. 어머님. 며느리 서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냉장고에 어제 끓여놓은 김치국 남은 거 있는데 제가 그거 데워드릴까요? 그게 속도 편하시고 낫겠죠. 민수는 이어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제 끓인 김치국. 다 큰 자식 내외는 족발을 시켜 먹으면서 어미한테는 남은 국을 먹으라는 겁니다. 민수의 머릿속에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일어난 일인가? 민수는 그들의 잔인함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녹음기 속에서 끔찍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의 아들 태영도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아내가 호통을 치며 상이라도 뒤엎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것은 숙자의 목이 메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그걸로 다오. 그 순간 욕실의 물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녹음기에서는 배달 음식이 도착한 소리, 비닐을 뜯는 소리, 그리고 며느리 서영과 아들 태영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맛있다고 웃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 너머로 아주 가깝게 달그락 민수의 아내가 홀로 부엌 식탁에서 그 차가운 김치국을 숟가락으로 휘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숙자의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민수는 이어폰을 빼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이 지옥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민수는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소리에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숙자가 홀로 김치국을 먹는 달그락거리는 소리 너머로 아들 태영과 며느리 서연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민수의 귀를 찢어발기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즐거움은 숙자의 고통과 대비되어 더욱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부엌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그 밤에 느꼈던 그 공포의 실체가 바로 이런 일상적이고도 비열한 모욕이었다는 사실에 민수는 몸서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부엌으로 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다 드셨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차가운 의도가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잘 먹었다. 숙자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감추기 위한 마지막 방어막이었습니다. 저 어머님, 사실 오늘 상해 드릴 거 중에 하나가요. 어머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님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는 듯 하더니 민수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말을 뱉었습니다. 어머님 오시는 건 좋은데요. 저희도 좀 곤란해서요. 어머님 다녀가시면 집에서 냄새가 나요.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냄새? 민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아시잖아요. 그 노인 냄새요. 괜찮은데 다음 주에 태영 씨 회사 동료들 집들이 하기로 했거든요. 어머니 오셨다 가시면 소파에 냄새가 배어서 아무리 환기해도 빠지질 않네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오시는 걸 자제해 주셨으면 해서요. 민수는 이어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노인 냄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고 자식 보러 간다고 제일 좋은 외출복을 꺼내 입은 숙자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민수는 그 잔인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식 앞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모욕. 이것이 숙자가 겪은 지옥의 또 다른 단면이었습니다. 민수는 녹음기를 당장이라도 부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때 욕실 문이 철컥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숙자가 젖은 머리를 털며 나왔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녹음기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숙자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습니다. 민수는 그 눈을 마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다요? 내 아들 태영이는 그때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요? 민수는 알았습니다. 지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민수의 목소리가 텅 빈 부엌을 울렸습니다. 숙자는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을 뚝뚝 흘리며 식탁 위에 그 작은 쇠붙이, 민수가 준 이어폰, 그리고 민수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자신이 스파이처럼 감시당했다는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을 남편인 민수에게 들켰다는 수치심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숙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화를 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일이네. 당장 일이네요. 숙자가 사자처럼 달려들어 민수의 손에서 녹음기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왜? 더 들어야겠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노인 냄새가 난다고 구박할 동안 내 아들은 어디서 뭘 했는지 내 귀로 똑똑히 들어야겠소. 듣지 마. 제발 듣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요. 숙자가 절규했습니다. 숙자는 더 이상 녹음기를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는 부엌의 차가운 타일 바닥에 샤워 가운도 제대로 여미지 못한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처럼
일주일 전 다용도실에서 울던 것보다 더 서럽게 흐느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무능해서 그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민수는 자신의 남은 심장마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울고 있는 숙자를 그대로 바닥에 둔 채 다시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감정 없는 얼굴로 이어폰을 다시 귀에 꽂았습니다. 아내의 통곡 소리가 현실에서 들리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녹음기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당분간은 좀 오시는 걸 자제해 주셨으면 해서요. 며느리 서연의 그 잔인한 말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침묵. 숙자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끔찍한 침묵. 민수는 귀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제발 태영아, 아들아, 내 마누라 입을 당장 막으라고.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그따위 막말이냐고 호통을 치라고. 민수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드디어 아들 태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그만해.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내 아들. 그래, 그럼 그렇지.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지. 왜 그렇게 말을 돌려서 해? 엄마 피곤하게. 민수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해.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며느리보다 10배는 더 차가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엄마 냄새 때문에 이러는 걸로 보여요? 태영아. 숙자의 목소리가 녹음기 속에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상의할 게 있다고 했잖아요. 상의. 태영은 그 상의라는 단어에 독침처럼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내 사업, 프론티어 솔루션즈에 자금이 급해요. 그러니까 엄마 명의로 된 그 아파트, 그거 담보로 대출 좀 받게 해달라고요. 민수는 그제야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일주일 전 숙자가 처음 울었던 그날. 그날 이미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숙자는 아들의 이 요구를 듣고 그날 그렇게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또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며느리 서연까지 동원해서 김치국과 노인 냄새로 숙자의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낸 뒤에야 본론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잔인한 놈인 줄은 몰랐습니다. 녹음기 속에서 숙자가 말했습니다. 태영아, 그건 안 된다고 했잖니. 그건 내 아버지랑 우리 노후 자금이야. 이거 하나 남았어. 이거마저. 또 그 소리. 노후. 그놈의 노후 타령. 그럼 자식 사업이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엄마 노후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태영아, 말 조심해. 숙자가 드디어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뭐가 틀려요?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까짓 돈에 목숨 걸고 사는데, 다 엄마 때문이잖아. 아들이 악을 썼습니다. 뭐라고? 숙자의 목소리가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새어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엄마. 나 대학교 다닐 때 내가 그렇게 유학 보내달라고 했죠? 그때 나 유학만 보내줬어 봐요. 내가 지금 고작 이까짓 담보대출 하나 때문에 엄마 앞에서 이렇게 빌고 있을 것 같아요? 민수는 이어폰을 귀에서 뽑았습니다. 더 이상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학? 유학이라고? 그때가 까마득히 떠올랐습니다. 1997년 IMF. 민수의 작은 공장이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그때 태영은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아들의 학비를 댈 돈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공사판에서 벽돌을 날랐습니다.
숙자는 그때 자신의 결혼 반지,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금가락지를 팔아서 아들의 등록금을 냈습니다. 그들은 1년 내내 쌀밥 한 번 못 먹고 보리밥에 시래기국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옥 같던 그때 유학을 보내달라고 했다고? 그는 어미가 금가락지를 팔아치우는 동안 그런 배부른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민수는 부엌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아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여보, 저놈이 저런 말을 했소? 당신 앞에서 저런 망할 말을 쏟아냈냐고? 숙자는 대답 대신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긍정이었습니다. 민수의 가슴은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는 다시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이 지옥의 끝을 들어야 했습니다. 녹음기 속 아들 태영은 여전히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내 친구놈들은 집이 망해도 부모들이 어떻게든 돈 구해서 다 유학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다들 교수하고 대기업 임원하고 떵떵거리고 산다고요. 그런데 나는 엄마가 비행기표 하나 못 해줘서 여기서 이게 뭐야? 엄마가 그때 내 인생을 망쳤어. 그런데 지금 또 내 앞길을 막겠다고요? 며느리 서연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그때 못 해주신 거 지금이라도 갚으셔야죠. 그 아파트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물려받을 건데 그냥 지금 좀 당겨 쓴다고 생각하세요. 민수는 기가 막혀서 눈물도 나지 않고 그저 실소가 터졌습니다.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들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심지어는 자신들의 실패를 부모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녹음기 속에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숙자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수는 기도했습니다. 여보, 제발 지금이라도 저놈들 뺨이라도 후려치시오.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놈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당신의 입으로 말을 하란 말이요. 그리고 민수는 들었습니다. 아내 박숙자의 대답을. 미안하다. 민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태영아. 숙자의 목소리가 녹음기 속에서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숙자는 사과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희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그 잔인한 비난 앞에서 그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이어폰을 천천히 귀에서 뺐습니다. 그것을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녹음기에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민수는 버튼을 눌러 그 지옥의 소리를 껐습니다. 부엌은 고요했습니다. 현실 속에서 숙자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내가 잘못했다는 말만 망가진 기계처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여자를 내려다봤습니다. 평생 민수가 믿고 의지했던 그 아내를. 민수는 자신이 이 여자를 동정할 줄 알았습니다. 그녀의 편에 서서 함께 분노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 아내는 아들의 모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들의 비난이 옳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놈이 숙자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민수의 자존심, 숙자의 희생, 그녀의 결혼 반지, 그리고 보리밥으로 때웠던 그들의 모든 과거까지 짓밟는 것을 그녀가 스스로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숙자를 부축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민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요. 여보. 내가 정말. 일어나요. 민수는 단호했습니다. 숙자는 비틀거리며 식탁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텅 빈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다 들었소? 숙자는 식탁을 짚은 채 간신히 몸을 가누고 섰습니다. 그녀의 젖은 머리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바닥에 엎드려 올 때 흘린 그녀의 눈물과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 모습이 구역질이 날 만큼 비참했습니다. 민수는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녹음기를 바라봤습니다. 그 조그만 쇠붙이, 저것이 민수의 40년 결혼 생활의 민낯이었습니다. 아들 태영의 진짜 목소리, 그리고 아내 박숙자의 진짜 영혼. 그녀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그 잔인한 원망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굴복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비난이 옳다고, 어미가 자식에게 유학 한 번 못 보내준 것이 죄라고 숙자가 민수 앞에서 인정해버린 꼴이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숙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숙자는 민수가 당신이 그때 어떻게 살았는데 저런 놈을 왜 낳았냐고 악을 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수는 차가웠습니다.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맑아졌습니다. 숙자는 아들의 원망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들에게 유학 하나 못 보낸 것을 평생의 죄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앞에서 민수의 시멘트 포대, 그녀 자신의 결혼 반지, 그들의 보리밥까지 전부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은 너의 유학보다 가치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그녀가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민수는 그 여자를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민수가 불렀습니다. 숙자가 움찔하며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그 텅 빈 눈동자. 방으로 들어가요. 여보, 내가 정말 들어가. 민수의 목소리는 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서 어서 옷이나 갈아입어요. 숙자는 그 말에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진 듯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민수는 부엌 식탁 의자에 다시 반듯하게 앉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지옥처럼 캄캄했습니다. 민수는 지난 40년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아들 태영, 그놈 하나였습니다. 그놈이 민수 인생의 이유였고 민수 존재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놈이 아빠하고 웃어주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자신과 아내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빚진 인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엄마가 내 인생을 망쳤어. 지금이라도 갚으셔야죠. 그래, 갚아야지. 빚은 갚아야지. 민수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숙자는 샤워 가운을 벗지 못한 채 침대맡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보고 겁에 질린 아이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이혼하자고 할까봐, 민수가 이 집을 나간다고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여자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자신의 평생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숙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 녹음기 속에서 미안하다고 하더군. 태영이 말이 맞다고, 우리가 빚진 게 맞다고. 당신이 인정하더군. 숙자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태영이가 무서워서 됐소. 민수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빚진 거 맞겠지요. 그렇게 생각합시다.
아들놈 말대로 우리는 아들 인생을 망친 죄인들이여. 그러니 빚을 갚읍시다. 민수는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까지 차가울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저것들한테 평생을 바쳤소. 나는 내 젊음을 바쳤고 당신은 당신의 결혼 반지를 바쳤지. 그래도 모자란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겠소? 숙자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민수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의 손처럼 아무런 기운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그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여보, 저것들한테 평생 바친 그 빚. 오늘 당신이 미안하다고 말한 그 순간 우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전부 털어서 깨끗하게 청산한 셈이요. 그게 무슨... 숙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40년짜리 빚이었소. 어젯밤부로 우리는 그 빚을 다 갚았소. 그러니 우리는 이제 빚쟁이가 아니요. 민수는 숙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텅 빈 눈동자에 민수의 차가운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인생 삽시다. 그것은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숙자의 텅 빈 눈동자가 아주 희미하게, 아주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말뜻을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 삽시다. 민수의 선언이 텅 빈 안방을 울렸습니다. 숙자는 침대맡에 주저앉은 채 그저 민수를 올려다봤습니다. 민수는 부엌 식탁으로 돌아와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새벽 4시 캄캄한 부엌에서 그는 해야 할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집 정리. 둘째, 예금 정리. 셋째, 짐 처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흔적의 말소. 민수의 계획은 단호했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지난밤의 지옥이 거짓말처럼 해는 무심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부동산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301동 1205호입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금매로 내놓습니다. 이번 주 안에, 아니 사흘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붙여주세요. 시세보다 1,000만 원, 아니 2,000만 원을 낮춰도 좋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사장이 놀라서 이유를 묻는 듯 했지만 민수는 그저 급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잘났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그들의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태영과 며느리 서연의 욕망이 배어있는 지옥일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지옥을 빨리 벗어나야 했습니다. 다음은 은행이었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민수는 창구로 향했습니다. 숙자와 민수 이름으로 된 모든 예금, 적금, 보험까지 해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지해 달라고 했습니다. 40년을 꼬박 부은 적금 통장이 무의미한 숫자가 되어 민수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는 그 돈을 아들 태영이 절대 알지 못하는 새로 만든 민수의 개인 통장 하나에 전부 밀어 넣었습니다. 이 돈은 더 이상 아들을 위한 희생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이 돈은 그들의 새로운 삶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숙자의 동의가 필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부동산 계약과 숙자명의 예금 해지.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여전히 방 안에 앉아 있는 숙자를 불렀습니다. 여보, 도장. 인감도장 줘요. 숙자는 말없이 서랍에서 인감도장을 꺼내 민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민수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미안하다고 말한 대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의지를 그 녹음기 속에서 아들에게 바쳤고 이제 껍데기만 남은 그녀에게는 남편의 지시를 따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 빈 껍데기를 데리고 부동산과 은행을 오갔습니다. 숙자는 필요한 서류에 영혼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민수의 손보다 더 떨렸습니다.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그날 밤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집은 이틀 만에 팔렸습니다. 시세보다 3천만 원을 낮춘 금매였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무슨 큰 흉이라도 잡힌 집을 파는 사람처럼 민수를 힐끔거렸습니다. 민수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돈이 단 하나의 통장으로 모였습니다. 민수의 40년, 숙자의 40년, 그들의 피와 눈물이 그 차가운 숫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짐을 버릴 차례였습니다. 민수는 집에서 가장 큰 검은색 비닐봉투를 수십 장 사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태영이 쓰던 방부터 열었습니다. 아니, 그놈이 쓰던 방. 그 방은 태영이 결혼하고 나서도 민수와 숙자가 치우지 못한 그들의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민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책장에 꽂힌 태영의 대학교 전공 서적들, 먼지 쌓인 졸업 앨범, 그것들을 바닥으로 다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비닐봉투에 쓸어 담았습니다. 벽에 걸린 태영의 돌잔치 사진, 웃고 있는 아기, 그 옆에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숙자와 민수. 민수는 그 액자를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유리를 깨고 사진을 구겨서 비닐봉투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민수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태영의 베넷 저고리가 있었습니다. 숙자가 그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른 그 작은 옷. 민수는 그것을 가만히 들어보았습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천 조각이었습니다. 민수는 그것을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봉투에 담았습니다. 이 작은 옷 조각이 더 이상 민수와 숙자의 발목을 잡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숙자의 다용도실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자신의 자존심이라고 불렀던 그 방, 그녀가 통곡하던 그 방, 민수는 그 방의 책들을 모조리 끈으로 묶었습니다. 헌책방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는 숙자가 평생 모은 책들을 단돈 몇만 원에 흥정하려 들었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민수는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당장 깨끗하게 치워주세요. 숙자는 자신의 책들이 트럭에 실려나가는 그 모습을 창문으로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아무런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민수의 결정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부엌이었습니다. 숙자가 평생 아들놈 밥 해먹이느라 자신의 청춘을 다 보낸 그곳. 민수는 찬장을 열었습니다. 아껴두었던 비싼 도자기 그릇들, 며느리 서연이 오면 좋은 밥 차려준다고 꺼내지도 않았던 그릇들. 민수는 그것들을 모두 신문지에 쌌습니다. 그리고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둔탁하게 들렸습니다. 민수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것은 숙자의 낡은 희생이 깨지는 소리였고 민수의 억눌렸던 분노가 터져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집은 텅 비어갔습니다. 가구들은 중고가전 딱지가 붙어 하나둘씩 실려나갔습니다. 민수와 숙자의 40년 세월이 그렇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모든 것이 거의 다 빠져나가 집이 휑하게 울리던 그 순간 거실 구석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따르르르릉. 민수와 숙자는 동시에 그 소리를 쳐다봤습니다. 발신자 번호 표시. 거기에 태영 그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숙자의 어깨가 경기를 일으킨 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전화기를 받으려 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울리는 전화기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태영은 지금 왜 전화를 했을까요? 분명했습니다. 그는 민수와 숙자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그의 상의에 대한 민수와 숙자의 결정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화는 끊어질 줄 모르고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텅 빈 집안을 악기처럼 맴돌았습니다. 숙자는 안절부절 못하며 민수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그저 그 전화기가 제풀에 지쳐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딸칵 소리가 멈췄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벽에 붙은 전화 콘센트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선을 힘껏 뽑아버렸습니다. 이제 고요했습니다. 완벽한 고요. 민수는 숙자를 돌아봤습니다. 갑시다. 민수는 단 2개의 가장 작은 여행 가방만을 들고 나왔습니다. 숙자의 외출복, 민수의 옷 몇 벌, 속옷, 칫솔,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이 담긴 통장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민수와 숙자는 가장 작은 여행 가방 2개만을 들고 텅 빈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민수의 귀에는 40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택시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마을 버스를 탔습니다. 그들은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아들 태영이나 며느리 서연이 그 누구도 그들을 찾을 수 없는 곳, 그 어디로든 가야 했습니다. 터미널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민수는 매표소 위에 걸린 행선지 표를 바라봤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그리고 저 멀리 속초, 강릉, 땅끝마을 해남. 민수는 가장 먼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지금 출발하는 걸로 2장 주세요. 그들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40년 만기, 지옥 같던 부모라는 역할의 퇴직금이었습니다. 숙자는 아니, 민수 옆에 앉은 그 늙고 지친 여자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가방 손잡이를 뼈마디가 하얘지도록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 손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서울에서 가장 먼 그곳 해남행 버스표를 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무정한 것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던 밤도, 아들 태영의 그 잔인한 목소리도 시간은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기억 위에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차곡차곡 쌓아 잠시 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해남. 그들이 처음 도착한 그곳은 낯선 땅이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우선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40년과 바꾼 그 통장. 숙자는 그것을 가슴 가장 깊은 곳에 품고 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외풍이 심한 바닷가의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숙자는 처음 한 달간 그 방에 짐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벽만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미안하다고 굴복했던 그 지옥의 순간에서 한 발짝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더 이상 민수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스스로 일어나야 했습니다. 민수는 이를 구해야 했습니다. 강민수 70세. 민수를 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는 재래시장의 한 횟집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설거지, 뭐든 하겠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하루 10시간씩 식당에 잡다한 일을 했습니다. 생선의 비린내와 손님의 술 냄새가 민수의 온몸에 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민수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말하던 그 노인 냄새보다 이 생선 비린내가 1000배, 10,000배는 더 정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냄새는 민수가 오늘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민수는 첫날 번 돈으로 쌀과 작은 냄비 하나를 샀습니다. 단칸방에 돌아와 밥을 지었습니다. 숙자는 그 밥 냄새를 맡고 처음으로 벽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내민 밥그릇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다용도실에서 울던 그 억눌린 통곡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굴복하던 그 수치스러운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그 하얀 쌀밥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그들은 그 짠밥을 함께 삼켰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달이 지났습니다. 숙자는 일어섰습니다. 민수가 일하러 나간 사이 그녀는 그들의 그 작은 방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돌아오면 밥을 해놓았습니다. 민수는 그 밥을 말없이 먹었습니다. 민수의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세 번째 달 그들은 함께 일할 곳을 찾았습니다. 바닷가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주인은 그들보다 몇 살 아래였습니다. 두 양반 갈 데 없어? 주인은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숙자는 주방 보조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커피만 파는 것이 아니라 직접 빵을 구웠습니다. 숙자는 평생 아들놈 밥만 하던 그 손으로 처음으로 밀가루를 반죽했습니다. 버터의 그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 그 냄새는 숙자의 40년 시래기국 냄새를 조금씩 지워주었습니다. 홀서빙을 맡은 민수는 그런 숙자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저 자신의 아내가 드디어 죽음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숙자에게 빵 반죽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숙자의 그 거칠고 투박한 손, 집에서 음식하고 청소하던 그 손으로 빵에 작은 데코레이션을 했습니다. 물론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숙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븐 앞에서 자신의 두 번째 인생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달, 오늘 날은 맑았습니다. 해남의 가을 하늘은 눈이 시리게 푸르렀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 바다가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숙자는 오븐에서 각 구운 빵을 꺼냈습니다. 제빵사의 모자와 앞치마가 그녀와 참 잘 어울렸습니다. 고소한 버터 냄새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수가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 숙자가 민수를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작은 접시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그 위에 아주 어설프지만 알록달록 예쁜 데코레이션이 들어간 조각 케이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민수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민수도 커피가루가 묻은 손으로 그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민수도 웃었습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온이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모든 것이 부서지고 사라진 그 폐허 위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건네는 위안 같은 그런 평온이었습니다. 딸랑.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울렸습니다. 민수의 인사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우유 거품기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숙자는 민수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문 앞에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 태영, 그리고 며느리 서연. 그들은 이곳의 푸른 하늘과는 어울리지 않는 서울의 그 차갑고 비싼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의 그 뾰족한 구두가 그들의 카페 낡은 나무 바닥을 찍어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백 리를 뛰어온 사람들처럼 그들의 두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들고 있던 그 조각 케이크를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지옥이 그들을 잊지 않고 이 땅 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문을 닫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해남의 차가운 가을바람이 카페 안으로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각 구운 빵에 그 고소하고 달콤했던 버터, 냄새가 순식간에 서울에서 온 그들의 차갑고 비싼 향수 냄새와 뒤섞여 버렸습니다. 숙자가 내려놓은 커피잔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숙자가 생애 처음으로 성공했던 그 어설픈 데코레이션, 그 데코가 차가운 바람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강태영, 며느리 오서연, 그들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아내 숙자를 먼저 살폈습니다. 그녀는 흰색 앞치마를 두른 채 바닥에 떨어진 그 은색 우유 거품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6개월 전 아들의 전화를 받던 그날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먼저였습니다. 그 뾰족한 구두가 카페 낡은 나무 바닥을 또각또각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그 비싼 핸드백을 바닥에 쿵 소리가 나게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비싼 회색 정장 치마가 먼지 묻은 바닥에 그렇게 쓸렸습니다. 아들 태영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놈은 무릎을 꿇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놈은 어머니, 그 한마디를 짐승처럼 토해냈습니다. 그 소리가 카페의 모든 유리창을 울렸습니다. 그놈은 뛰어오듯 다가와 숙자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민수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민수는 그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눈물, 콧물, 땀. 그들의 완벽하게 치장했던 그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았습니다. 그 눈물은 자신들을 잃어서 흘리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산을 잃어서 흘리는 공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6개월 전에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민수와 숙자가 사라진 것을, 아니, 더 정확히는 그들이 담보로 잡으려던 그 아파트가 그들의 노후, 자금이 될 뻔했던 예금이 증발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6개월 동안 민수와 숙자를 찾아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 끝에서 그 돈의 주인을 찾아낸 것입니다. 아들 태영이 울부짖으며 숙자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때는 미쳤었나 봐요. 그놈의 손이 숙자의 그 깨끗한 흰색 앞치마를 더럽혔습니다. 민수는 아내 숙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선택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붙잡고 매달리는 그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만난 듯 흔들렸습니다. 숙자가 만약 지금 입을 열어 태영아하고 그 이름을 부른다면, 숙자가 만약 또다시 내가 미안하다 하고 굴복해버린다면 민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 며느리의 흐느낌, 그리고 숙자의 거친 숨소리. 그 세 가지 소리만이 세상에 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내 숙자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앞치마를 붙잡은 아들의 손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안아주려는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지나쳐 바닥에 떨어져 있던 그 은색 우유 거품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발밑에 매달려 울부짖는 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에게 등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오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깨끗한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앞치마에 묻은 아들의 그 눈물 자국을 아무 말 없이 닦아냈습니다. 그녀는 선택한 것입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망연자실하게 자신을 쳐다보는 며느리를 지나쳐 카운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아내 숙자의 옆에 섰습니다. 그녀는 오븐을 닦고 있었고 민수는 카운터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들 태영은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외면했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물은 멈췄습니다. 남은 것은 당황스러움과 패배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흉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빌잖아요. 민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40년, 숙자의 40년, 그 희생의 시간, 그 모든 빚의 정산을 지금 끝내야 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평생 가장 평온한 목소리로, 하지만 가장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그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 태영은 자신이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린 자식 없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카페 안의 공기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아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그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악을 쓰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이 두 늙은 바리스타와 제빵사에게 더 이상 부모라는 이름의 빚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그들이 바닥에 떨어뜨린 그 비싼 가방은 그들의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딸랑. 이번에는 문이 제대로 닫혔습니다. 카페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눈이 시리게 푸르렀습니다. 바람이 그들이 가져온 그 역겨운 서울 냄새를 몰아내고 다시 바다 냄새와 빵 냄새를 채웠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그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숙자가 조용히 민수의 옆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오븐 앞에 섰습니다. 그는 새로운 빵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은 단단했습니다. 민수는 숙자에게 바로 내린 커피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커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썼습니다. 그리고 뜨거웠습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맛이었습니다. 숙자는 40년짜리 빚을 청산했습니다. 숙자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니, 숙자가 잃었던 그 아들은 이미 6개월 전 그 녹음기 속에서 죽었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니, 그 미안하다고 굴복하던 아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오늘 조각 케이크에 데코레이션을 하는 새로운 아내를 얻었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기묘한 계산서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비로소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창밖의 바다가 그들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지옥은 없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민수가 건네준 이 한 잔의 커피가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 쓴맛 끝에 아주 희미하게 우유 거품의 단맛이 혀에 감겼습니다. 민수는 그 맛이 꼭 자신의 인생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쓰기만 하던 세월 끝에 이 나이가 되어서야 간신히 맛보는 이 조그맣고 하얀 단맛이라니. 창밖으로 그들이 사라진 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도 고요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평생을 바친 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잘라낸 그 자리가 피가 철철 흐르고 찢어질 듯 아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앓던 이를 뺀 것처럼 시원하고 조금은 허전했습니다. 옆에 선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이 들고 있던 커피잔을 비웠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40년을 쌓아 올린 아들이라는 탑, 40년을 지켜온 부모라는 이름, 그 모든 것을 민수와 숙자는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 녹음기, 그 작은 쇠붙이가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쇠붙이는 진실을 들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애써 외면하던 그들의 목소리를 들려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너는 할 만큼 했다. 이제 너를 위해 살아라. 그 작은 기계가 지난 40년간 그들이 스스로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그 말을 대신해 준 것이었습니다. 숙자는 그 지옥 같던 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엄마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 소리. 내가 미안하다. 그 굴복. 그것은 숙자의 무덤까지 아마 따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기억은 이제 숙자를 아프게 하는 흉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시는 그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굳은 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